때는 조선 중엽, 깊고 고요한 산골짜기에 자리한 작은 마을의 장터. 닷새마다 열리는 5일장이 서는 날이면 이 조용한 곳은 새벽부터 활기로 넘쳐났습니다. 곡식을 파는 상인의 외침과 비단을 파는 안악의 흥정소리가 뒤섞이고 갔다 온 채소를 든 농부들의 발걸음이 분주했지요. 하지만 그 떠들썩한 장터의 가장 후미진 구석, 낡은 초가집 처마 아래에는 그림자처럼 웅크린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서연, 올해로 막 16이 된 처녀였습니다. 3년 전 검은 죽음의 그림자처럼 마을을 덮친 역병은 서연의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따뜻했던 아버지의 손길도, 자장가를 불러주시던 어머니의 목소리도 하룻밤 사이에 뜬구름처럼 사라졌지요. 소녀는 혈혈단신으로 세상에 내던져졌습니다. 해진 적삼은 여러 번 덧대 기운 자국이 흉터처럼 남았고 때의 전치마는 본래의 색을 잃은 지 오래였습니다. 발에는 직신조차 없어 낡은 헝겊으로 동여맨 발이 전부였습니다. 사르에는 겨울바람이 불 때면 그 작은 발은 시리다 못해 갈라져 붉은 피가 배어나오곤 했습니다. 그럼에도 서연의 눈동자만큼은 깊은 산속 옹달샘처럼 맑고 투명했습니다. 비록 남루한 행색이었으나 그 마음만은 더럽혀지지 않은 고운 아이였습니다. 장이 서는 날이면 서연은 늘 그 자리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향해 작은 목소리로 구걸을 했습니다. 아주머니, 쌀 한 줌만 베풀어 주십시오. 비단옷을 차려입은 한 부인이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역겨운 것을 본 듯 코를 찡그리며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쯧쯧, 또 저 거지 계집이 나왔군. 재수 없게 시리. 모욕적인 말에 서연의 뺨이 순간 붉어졌지만 소녀는 이내 고개를 떨구고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런 멸시는 이미 익숙한 일상이었습니다. 허나 서연에게는 보통 사람들과 다른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 배가 아무리 굶주려도 자신보다 더 가여운 이를 보면 기꺼이 가진 것을 내어주는 따뜻한 마음을 지녔다는 것이었지요. 바로 그날 오후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등에 갓난아기를 업고 손에는 6살배기 사내아이를 이끈 한 할머니가 장터에 나타났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서연보다도 더욱 처참했습니다. 할머니의 치마는 갈기갈기 찢겨 있었고 아이의 퀭한 눈은 며칠은 굶은 듯 생기가 없었습니다. 할머니, 배고파요. 밥 줘요. 아이가 할머니의 치마를 붙잡고 울먹였습니다. 할머니는 금방이라도 눈물을 쏟을 듯한 얼굴로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을 뿐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서연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품속에서 소중히 간직해온 보리떡 한 덩이를 꺼내 아이 앞에 내밀었습니다. 아침에 한 행상이 던져준 그녀의 유일한 양식이었습니다. 얘야, 이걸 먹으렴. 많지는 않지만 잠시나마 허기는 면할 수 있을 게다. 아가씨. 이게 무슨... 아가씨도 굶고 계실 텐데 어찌? 괜찮습니다. 할머니. 저는 아직 젊으니 하루쯤은 굶어도 견딜 수 있습니다. 이 아이가 더 급해 보입니다. 서연의 말에 할머니는 눈물을 터뜨리며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이는 보리떡을 받아 들고는 서연에게 꾸벅 인사를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누나. 정말 고맙습니다. 아이의 맑은 눈과 마주친 순간 서연의 텅 빈 가슴에 따스한 온기가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비록 배는 굶주렸지만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로웠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뉘엿뉘엿 넘어갈 무렵 장터의 소란도 잦아들었습니다. 서연도 자리를 털고 일어서려는데 갑자기 세상이 빙글 도는 듯한 심한 현기증이 몰려왔습니다. 아침부터 빈속이었던 데다 유일한 양식마저 내주었으니 쇠약해진 몸이 버티지 못한 것이지요. 아! 서연이 휘청이며 쓰러지려는 순간 단단한 팔이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20살 남짓 되어 보이는 한 젊은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박진우. 이 마을에서 3리쯤 떨어진 산골에 사는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었습니다.
농사일로 다져진 다부진 체격에 선한 눈매를 가진 그는 어려서부터 성품이 온화하고 마음이 너그러워 마을 사람들의 칭찬이 자자한 청년이었습니다. 아가씨, 괜찮으시오. 안색이 백지장 같구려. 진우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서연은 화들짝 놀라며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다시 비틀거렸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저 조금 피곤할 뿐입니다. 서연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지만 진우는 그녀의 창백한 얼굴과 앙상한 팔을 보고는 금세 상황을 알아차렸습니다. 이 소녀가 오랫동안 굶주렸다는 것을 말이지요. 진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자신의 집안 형편도 넉넉지 않아 늙은 어머니와 겨우 끼니를 잇는 처지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가르침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진우야, 우리가 비록 가난해도 곤경에 처한 이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사람의 도리이니라 이 진우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아가씨, 잠깐만 기다리시오. 내가 따뜻한 국밥이라도 한 그릇 사다 주리다. 아닙니다. 정말 괜찮습니다. 저 때문에 신경 쓰지 마십시오. 서연이 손사래를 쳤지만 진우는 이미 장터 한편의 작은 국밥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소박한 가게에선 구수한 된장 냄새가 김과 함께 피어오르고 있었지요. 영감님, 국밥 한 그릇만 말아 주시구려. 진우는 허리춤에서 엽전 몇 입을 꺼냈습니다. 국밥집 주인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며 뜨끈한 국밥을 투박한 나무 그릇에 담아주었습니다. 진우가 국밥을 들고 돌아오자 서연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자, 어서 받으시오. 귀한 것은 아니나 빈속을 채우기엔 충분할 것이오. 아가씨가 너무 야위어서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구려. 진우의 진심 어린 말에 서연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자신 같은 거지에게 이토록 따뜻한 온정을 베푸는 사람은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총각님도 힘드실 텐데 어찌 저 같은 이에게. 사람이 배고플 때 먹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가 아니겠소? 어서 드시오. 식기 전에. 진우가 쥐어준 그릇의 온기가 서연의 차가운 손으로 전해졌습니다.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총각님의 이 크나큰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서연은 깊이 절을 올리고는 조심스럽게 국밥을 한술 떴습니다. 오랜만에 맛보는 따뜻한 음식에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서연은 그것도 모른 채 허겁지겁 밥을 먹었습니다.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던 진우의 마음 한구석이 찡해졌습니다. 저리도 어여쁜 아이가 어찌하여 혼자 세파를 견뎌내고 있는 것일까? 국밥을 다 비운 서연은 그릇을 정중히 돌려주며 다시 한번 깊이 절을 했습니다. 언젠가 이 은혜를 반드시 갚겠습니다. 지금은 비록 일이 미천한 신세온. 그런 말 마시오. 사람을 돕는 데 이유가 필요한 것은 아니오. 부디 몸조심하시오. 진우는 손을 저으며 돌아섰지만 서연의 눈에는 굳은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각자의 잠자리에서 서로를 떠올렸습니다. 이 작은 만남이 훗날 거대한 운명의 실타래가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한편 진우가 사는 마을에는 최만석이라는 거부 지주가 있었습니다. 대대로 땅을 사들여 부를 쌓은 그는 마을 논밭의 절반 이상을 소유한 채 막강한 권세를 누리고 있었지요. 그의 집은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위세를 과시하는 듯한 소슬대문은 가난한 백성들에게 위압감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집의 크기와는 달리 바늘구멍만큼이나 좁았습니다. 욕심은 끝이 없어 가진 것이 많을수록 더 가지려 했고 특히 소작인들을 쥐어짜는 것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올해는 유독 가뭄이 심해 농사를 망쳤음에도 최만석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평년과 똑같은 소작료를 요구했습니다. 나으리, 제발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올해는 가뭄이 들어 수확이 영. 한 농부가 최만석의 사랑채 마루 아래에 엎드려 애원했습니다. 흉년이라고. 그건 내 놈들이 게을러서 그런 것이 아니더냐. 내 땅을 빌렸으면 약주한 소작료는 내야지.
내지 못하겠으면 당장 땅을 내놓고 꺼져라. 이런 비정한 일은 진우의 집에도 닥쳤습니다. 진우와 늙은 어머니가 피땀 흘려 일군 논 두마지기는 모두 최만석의 땅이었고 그들 역시 터무니없는 소장료 독촉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이 고을의 원님인 김타막은 청년과는 거리가 먼 탕관놀이였습니다. 그의 관심은 오직 백성의 고통이 아닌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는 데 있었지요. 그는 최만석으로부터 해마다 막대한 뇌물을 받고 그의 온갖 악행을 눈감아 주고 있었습니다. 법과 정의는 돈과 권력 앞에 무력했습니다. 어느 날 최만석의 탐욕스러운 눈이 진우네가 대대로 지켜온 작은 밭되기에 꽂혔습니다. 그는 진우에게 거짓 빚을 뒤집어 씌워 그 땅을 빼앗을 음흉한 계략을 꾸몄습니다. 며칠 후 최만석은 원님 김타막을 찾아가 은밀한 거래를 했습니다. 진우가 마을 사람들을 선동하여 관아에 반기를 들려 한다는 거짓 소문을 퍼뜨린 것이지요. 원님, 그 박진우라는 젊은 놈이 아주 불운한 싹입니다. 미리 그 싹을 잘라내지 않으면 큰 화가 될 것입니다. 반역의 싹이란? 알겠소. 내가 알아서 처리하리다. 그날 밤 포졸들이 횃불을 들고 진우의 집을 덮쳤습니다. 늙은 어머니와 저녁 식사를 하던 진우는 아무런 영문도 모른 채 관아로 끌려갔습니다. 아이고, 내 아들아. 진우야.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 관아의 동원으로 끌려간 진우는 원님 김타막의 호통 앞에 무릎을 꿇어야 했습니다. 네 이놈. 네가 백성을 선동하여 나라의 반기를 들려 했다는 것을 내 이미 다 알고 있다. 어서 바른 대로 고하지 못할까? 원님, 억울합니다. 저는 결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아직도 내 죄를 뉘우치지 못하는구나. 여봐라, 저놈의 주리를 매우 쳐서 정신을 차리게 하라. 진우의 처절한 비명이 동원에 울려 퍼졌지만 원님은 부채질을 하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진우는 차가운 옥사에 갇혔습니다. 사흘 후 진우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다는 소문은 장터에까지 퍼졌습니다. 지나가던 장꾼들의 이야기를 들은 서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자신에게 국밥 한 그릇의 온정을 베풀었던 그 착한 청년이 지금 차가운 감옥에서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에 서연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어둠 속에서 결심했습니다. 그분이 내게 베풀어준 은혜를 이제 내가 갚을 때다. 비록 자신은 힘없는 거지 처녀에 불과했지만 은혜를 갚겠다는 그 마음 하나가 그녀에게 큰 용기를 주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서연은 장터와 마을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진우의 억울함을 알리고 최만석의 악행에 대한 증언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들 최만석과 원님의 권세가 두려워 입을 닫았지만 서연의 진심 어린 호소에 사람들의 마음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험한 산길을 걸어 진우의 집을 찾아간 서연은 슬픔에 잠겨있던 진우의 어머니를 만나 위로했습니다. 어머님, 걱정 마십시오. 제가 반드시 총각님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서연의 굳은 의지에 진우의 어머니는 희망의 빛을 보았습니다. 보름 후 다시 5일장이 서는 날 서연은 가장 많은 사람이 모인 장터 한복판에 섰습니다. 여러분, 들어주십시오. 마음씨 착한 청년 박진우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혀 있습니다. 서연의 외침에 장터의 모든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그녀는 굶주린 자신에게 국밥을 사주었던 진우의 이야기를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습니다. 진짜 죄인은 백성의 고혈을 빠는 저 최만석과 그를 비호하는 원님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 그동안 침묵하던 곡식 장수송 영감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맞소? 저 처녀의 말이 다 맞소. 최만석이야말로 진짜 죄인이요. 그의 외침을 시작으로 본물 터지듯 사람들의 증언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렸던 백성들의 분노가 거대한 함성이 되어 장터를 뒤흔들었습니다. 이 소식은 바람을 타고 퍼져나갔고 마침내 한양의 조정에까지 알려졌습니다.
임금은 이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암행어사 이정희를 급파했습니다. 포목상으로 변장한 암행어사 이정희는 고을에 도착하여 민심을 살폈습니다. 그는 장터에서 서연을 만나 그녀의 용기와 의리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모든 증거를 수집한 암행어사는 마침내 관아에 나타났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요. 마패를 본 원님 김타막은 얼굴이 사색이 되어 땅에 엎드렸습니다. 최만석 역시 곧바로 체포되어 관아로 압송되었습니다. 다음 날 옥에서 풀려난 진우는 관아 문 앞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서연과 마주했습니다. 서연 아가씨. 아가씨 덕분에 내가 목숨을 건졌소. 진우는 서연 앞에 무릎을 꿇고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아닙니다. 총각님. 저는 그저 총각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갚았을 뿐입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암행어사는 백성들 앞에서 서연의 의로운 행동을 크게 칭찬했습니다. 며칠 후 진우와 그의 어머니는 서연을 찾아와 가족이 되어달라고 청했습니다. 3년간 외롭게 떠돌던 서연은 마침내 따뜻한 가족을 얻게 되었습니다. 최만석과 김타막은 모든 재산을 몰수당하고 먼 곳으로 유배를 갔으며 마을에는 청렴한 세원님이 부임하여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세월이 흘러 은혜를 갚은 거지 처녀 서연의 이야기는 마을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국밥 한 그릇의 작은 온정이 얼마나 큰 기적을 만들 수 있는지를 오래도록 기억했습니다. 진정한 고귀함은 신분이나 재산이 아닌 은혜를 잊지 않고 의리를 지키는 아름다운 마음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때는 조선 중엽, 깊고 고요한 산골짜기에 자리한 작은 마을의 장터. 닷새마다 열리는 5일장이 서는 날이면 이 조용한 곳은 새벽부터 활기로 넘쳐났습니다. 곡식을 파는 상인의 외침과 비단을 파는 안악의 흥정소리가 뒤섞이고 갔다 온 채소를 든 농부들의 발걸음이 분주했지요. 하지만 그 떠들썩한 장터의 가장 후미진 구석, 낡은 초가집 처마 아래에는 그림자처럼 웅크린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서연, 올해로 막 16이 된 처녀였습니다. 3년 전 검은 죽음의 그림자처럼 마을을 덮친 역병은 서연의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따뜻했던 아버지의 손길도 자장가를 불러주시던 어머니의 목소리도 하룻밤 사이에 뜬구름처럼 사라졌지요. 소녀는 혈혈단신으로 세상에 내던져졌습니다. 해진 적삼은 여러 번 덧대 기운 자국이 흉터처럼 남았고 때의 전치마는 본래의 색을 잃은 지 오래였습니다. 발에는 집신조차 없어 낡은 헝겊으로 동여맨 발이 전부였습니다. 사흘에는 겨울바람이 불 때면 그 작은 발은 시리다 못해 갈라져 붉은 피가 배어나오곤 했습니다. 그럼에도 서연의 눈동자만큼은 깊은 산속 옹달샘처럼 맑고 투명했습니다. 비록 남루한 행색이었으나 그 마음만은 더럽혀지지 않은 고운 아이였습니다. 장이 서는 날이면 서연은 늘 그 자리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향해 작은 목소리로 구걸을 했습니다. 아주머니, 쌀 한 줌만 베풀어 주십시오. 비단옷을 차려입은 한 부인이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역겨운 것을 본 듯 코를 찡그리며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쯧쯧, 또 저 거지 계집이 나왔군. 재수 없게 시리. 모욕적인 말에 서연의 뺨이 순간 붉어졌지만 소녀는 이내 고개를 떨구고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런 멸시는 이미 익숙한 일상이었습니다. 허나 서연에게는 보통 사람들과 다른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 배가 아무리 굶주려도 자신보다 더 가여운 이를 보면 기꺼이 가진 것을 내어주는 따뜻한 마음을 지녔다는 것이었지요. 바로 그날 오후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등에 갓난아기를 업고 손에는 5살배기 사내아이를 이끈 한 할머니가 장터에 나타났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서연보다도 더욱 처참했습니다. 할머니의 치마는 갈기갈기 찢겨 있었고 아이의 퀭한 눈은 며칠은 굶은 듯 생기가 없었습니다. 할머니, 배고파요. 밥 줘요. 아이가 할머니의 치마를 붙잡고 울먹였습니다. 할머니는 금방이라도 눈물을 쏟을 듯한 얼굴로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을 뿐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서연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품속에서 소중히 간직해온 보리떡 한 덩이를 꺼내 아이 앞에 내밀었습니다. 아침에 한 행상이 던져준 그녀의 유일한 양식이었습니다. 얘야, 이걸 먹으렴. 많지는 않지만 잠시나마 허기는 면할 수 있을 게다. 아가씨. 이게 무슨... 아가씨도 굶고 계실 텐데 어찌? 괜찮습니다. 할머니. 저는 아직 젊으니 하루쯤은 굶어도 견딜 수 있습니다. 이 아이가 더 급해 보입니다. 서연의 말에 할머니는 눈물을 터뜨리며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이는 보리떡을 받아 들고는 서연에게 꾸벅 인사를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누나. 정말 고맙습니다. 아이의 맑은 눈과 마주친 순간 서연의 텅 빈 가슴에 따스한 온기가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비록 배는 굶주렸지만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로웠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뉘엿뉘엿 넘어갈 무렵 장터의 소란도 잦아들었습니다. 서연도 자리를 털고 일어서려는데 갑자기 세상이 빙글 도는 듯한 심한 현기증이 몰려왔습니다. 아침부터 빈속이었던 데다 유일한 양식마저 내주었으니 쇠약해진 몸이 버티지 못한 것이지요. 아! 서연이 휘청이며 쓰러지려는 순간 단단한 팔이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20살 남짓 되어 보이는 한 젊은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박진우. 이 마을에서 3리쯤 떨어진 산골에 사는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었습니다. 농사일로 다져진 다부진 체격에 선한 눈매를 가진 그는 어려서부터 성품이 온화하고 마음이 너그러워 마을 사람들의 칭찬이 자자한 청년이었습니다. 아가씨, 괜찮으시오. 안색이 백지장 같구려. 진우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서연은 화들짝 놀라며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다시 비틀거렸습니다. 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저 조금 피곤할 뿐입니다. 서연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지만 진우는 그녀의 창백한 얼굴과 앙상한 팔을 보고는 금세 상황을 알아차렸습니다. 이 소녀가 오랫동안 굶주렸다는 것을 말이지요. 진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자신의 집안 형편도 넉넉지 않아 늙은 어머니와 겨우 끼니를 잇는 처지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가르침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진우야, 우리가 비록 가난해도 곤경에 처한 이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사람의 도리이니라 이 진우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아가씨, 잠깐만 기다리시오. 내가 따뜻한 국밥이라도 한 그릇 사다 주리다. 아, 아닙니다. 정말 괜찮습니다. 저 때문에 신경 쓰지 마십시오. 서연이 손사래를 쳤지만 진우는 이미 장터 한편의 작은 국밥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소박한 가게에선 구수한 된장 냄새가 김과 함께 피어오르고 있었지요. 영감님, 국밥 한 그릇만 말아 주시구려. 진우는 허리춤에서 엽전 몇 입을 꺼냈습니다. 국밥집 주인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며 뜨끈한 국밥을 투박한 나무 그릇에 담아주었습니다. 진우가 국밥을 들고 돌아오자 서연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자, 어서 받으시오. 귀한 것은 아니나 빈속을 채우기엔 충분할 것이오. 아가씨가 너무 야위어서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구려. 진우의 진심 어린 말에 서연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자신 같은 거지에게 이토록 따뜻한 온정을 베푸는 사람은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총각님도 힘드실 텐데 어찌 저 같은 이에게. 사람이 배고플 때 먹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가 아니겠소? 어서 드시오. 식기 전에. 진우가 쥐어준 그릇의 온기가 서연의 차가운 손으로 전해졌습니다.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총각님의 이 크나큰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서연은 깊이 절을 올리고는 조심스럽게 국밥을 한술 떴습니다. 오랜만에 맛보는 따뜻한 음식에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서연은 그것도 모른 채 허겁지겁 밥을 먹었습니다.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던 진우의 마음 한구석이 찡해졌습니다.
저리도 어여쁜 아이가 어찌하여 혼자 세파를 견뎌내고 있는 것일까? 국밥을 다 비운 서연은 그릇을 정중히 돌려주며 다시 한번 깊이 절을 했습니다. 언젠가 이 은혜를 반드시 갚겠습니다. 지금은 비록 일이 미천한 신세온. 그런 말 마시오. 사람을 돕는 데 이유가 필요한 것은 아니오. 부디 몸조심하시오. 진우는 손을 저으며 돌아섰지만 서연의 눈에는 굳은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각자의 잠자리에서 서로를 떠올렸습니다. 이 작은 만남이 훗날 거대한 운명의 실타래가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한편 진우가 사는 마을에는 최만석이라는 거부 지주가 있었습니다. 대대로 땅을 사들여 부를 쌓은 그는 마을 논밭의 절반 이상을 소유한 채 막강한 권세를 누리고 있었지요. 그의 집은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위세를 과시하는 듯한 소슬대문은 가난한 백성들에게 위압감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집의 크기와는 달리 바늘구멍만큼이나 좁았습니다. 욕심은 끝이 없어 가진 것이 많을수록 더 가지려 했고 특히 소작인들을 쥐어짜는 것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올해는 유독 가뭄이 심해 농사를 망쳤음에도 최만석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평년과 똑같은 소작료를 요구했습니다. 나으리, 제발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올해는 가뭄이 들어 수확이 영. 한 농부가 최만석의 사랑채 마루 아래에 엎드려 애원했습니다. 흉년이라고. 그건 내 놈들이 게을러서 그런 것이 아니더냐. 내 땅을 빌렸으면 약주한 소작료는 내야지. 내지 못하겠으면 당장 땅을 내놓고 꺼져라. 이런 비정한 일은 진우의 집에도 닥쳤습니다. 진우와 늙은 어머니가 피땀 흘려 일군 논 두마지기는 모두 최만석의 땅이었고 그들 역시 터무니없는 소작료 독촉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이 고을의 원님인 김타막은 청년과는 거리가 먼 탕관놀이였습니다. 그의 관심은 오직 백성의 고통이 아닌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는 데 있었지요. 그는 최만석으로부터 해마다 막대한 뇌물을 받고 그의 온갖 악행을 눈감아 주고 있었습니다. 법과 정의는 돈과 권력 앞에 무력했습니다. 어느 날 최만석의 탐욕스러운 눈이 진우네가 대대로 지켜온 작은 밭되기에 꽂혔습니다. 그는 진우에게 거짓 빚을 뒤집어 씌워 그 땅을 빼앗을 음흉한 계략을 꾸몄습니다. 며칠 후 최만석은 원님 김타막을 찾아가 은밀한 거래를 했습니다. 진우가 마을 사람들을 선동하여 관아에 반기를 들려 한다는 거짓 소문을 퍼뜨린 것이지요. 원님, 그 박진우라는 젊은 놈이 아주 불운한 싹입니다. 미리 그 싹을 잘라내지 않으면 큰 화가 될 것입니다. 반역의 싹이란? 알겠소. 내가 알아서 처리하리다. 그날 밤 포졸들이 횃불을 들고 진우의 집을 덮쳤습니다. 늙은 어머니와 저녁 식사를 하던 진우는 아무런 영문도 모른 채 관아로 끌려갔습니다. 아이고, 내 아들아. 진우야.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 관아의 동원으로 끌려간 진우는 원님 김타막의 호통 앞에 무릎을 꿇어야 했습니다. 네 이놈. 네가 백성을 선동하여 나라의 반기를 들려 했다는 것을 내 이미 다 알고 있다. 어서 바른 대로 고하지 못할까? 원님, 억울합니다. 저는 결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아직도 내 죄를 뉘우치지 못하는구나. 여봐라, 저놈의 주리를 매우 쳐서 정신을 차리게 하라. 진우의 처절한 비명이 동원에 울려 퍼졌지만 원님은 부채질을 하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진우는 차가운 옥사에 갇혔습니다. 사흘 후 진우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다는 소문은 장터에까지 퍼졌습니다. 지나가던 장꾼들의 이야기를 들은 서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자신에게 국밥 한 그릇의 온정을 베풀었던 그 착한 청년이 지금 차가운 감옥에서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에 서연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어둠 속에서 결심했습니다. 그분이 내게 베풀어준 은혜를 이제 내가 갚을 때다. 비록 자신은 힘없는 거지 처녀에 불과했지만
은혜를 갚겠다는 그 마음 하나가 그녀에게 큰 용기를 주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서연은 장터와 마을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진우의 억울함을 알리고 최만석의 악행에 대한 증언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들 최만석과 원님의 권세가 두려워 입을 닫았지만 서연의 진심 어린 호소에 사람들의 마음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험한 산길을 걸어 진우의 집을 찾아간 서연은 슬픔에 잠겨있던 진우의 어머니를 만나 위로했습니다. 어머님, 걱정 마십시오. 제가 반드시 총각님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서연의 굳은 의지에 진우의 어머니는 희망의 빛을 보았습니다. 보름 후 다시 5일장이 서는 날 서연은 가장 많은 사람이 모인 장터 한복판에 섰습니다. 여러분, 들어주십시오. 마음씨 착한 청년 박진우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혀 있습니다. 서연의 외침에 장터의 모든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그녀는 굶주린 자신에게 국밥을 사주었던 진우의 이야기를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습니다. 진짜 죄인은 백성의 고혈을 빠는 저 최만석과 그를 비호하는 원님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 그동안 침묵하던 곡식 장수송 영감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맞소? 저 처녀의 말이 다 맞소. 최만석이야말로 진짜 죄인이요. 그의 외침을 시작으로 본물 터지듯 사람들의 증언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렸던 백성들의 분노가 거대한 함성이 되어 장터를 뒤흔들었습니다. 이 소식은 바람을 타고 퍼져나갔고 마침내 한양의 조정에까지 알려졌습니다. 임금은 이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암행어사 이정희를 급파했습니다. 포목상으로 변장한 암행어사 이정희는 고을에 도착하여 민심을 살폈습니다. 그는 장터에서 서연을 만나 그녀의 용기와 의리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모든 증거를 수집한 암행어사는 마침내 관아에 나타났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요. 마패를 본 원님 김타막은 얼굴이 사색이 되어 땅에 엎드렸습니다. 최만석 역시 곧바로 체포되어 관아로 압송되었습니다. 다음 날 옥에서 풀려난 진우는 관아 문 앞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서연과 마주했습니다. 서연 아가씨. 아가씨 덕분에 내가 목숨을 건졌소. 진우는 서연 앞에 무릎을 꿇고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아닙니다. 총각님. 저는 그저 총각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갚았을 뿐입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암행어사는 백성들 앞에서 서연의 의로운 행동을 크게 칭찬했습니다. 며칠 후 진우와 그의 어머니는 서연을 찾아와 가족이 되어달라고 청했습니다. 3년간 외롭게 떠돌던 서연은 마침내 따뜻한 가족을 얻게 되었습니다. 최만석과 김타막은 모든 재산을 몰수당하고 먼 곳으로 유배를 갔으며 마을에는 청렴한 세원님이 부임하여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세월이 흘러 은혜를 갚은 거지 처녀 서연의 이야기는 마을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국밥 한 그릇의 작은 온정이 얼마나 큰 기적을 만들 수 있는지를 오래도록 기억했습니다. 진정한 고귀함은 신분이나 재산이 아닌 은혜를 잊지 않고 의리를 지키는 아름다운 마음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때는 조선 중엽, 깊고 고요한 산골짜기에 자리한 작은 마을의 장터. 닷새마다 열리는 5일장이 서는 날이면 이 조용한 곳은 새벽부터 활기로 넘쳐났습니다. 곡식을 파는 상인의 외침과 비단을 파는 안악의 흥정소리가 뒤섞이고 갔다 온 채소를 든 농부들의 발걸음이 분주했지요. 하지만 그 떠들썩한 장터의 가장 후미진 구석, 낡은 초가집 처마 아래에는 그림자처럼 웅크린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서연, 올해로 막 16이 된 처녀였습니다. 3년 전 검은 죽음의 그림자처럼 마을을 덮친 역병은 서연의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따뜻했던 아버지의 손길도 자장가를 불러주시던 어머니의 목소리도 하룻밤 사이에 뜬구름처럼 사라졌지요. 소녀는 혈혈단신으로 세상에 내던져졌습니다. 해진 적삼은 여러 번 덧대 기운 자국이 흉터처럼 남았고 때의 전치마는 본래의 색을 잃은 지 오래였습니다. 발에는 집신조차 없어 낡은 헝겊으로 동여맨 발이 전부였습니다. 사르에는 겨울바람이 불 때면
그 작은 발은 시리다 못해 갈라져 붉은 피가 배어나오곤 했습니다. 그럼에도 서연의 눈동자만큼은 깊은 산속 옹달샘처럼 맑고 투명했습니다. 비록 남루한 행색이었으나 그 마음만은 더럽혀지지 않은 고운 아이였습니다. 장이 서는 날이면 서연은 늘 그 자리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향해 작은 목소리로 구걸을 했습니다. 아주머니, 쌀 한 줌만 베풀어 주십시오. 비단옷을 차려입은 한 부인이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역겨운 것을 본 듯 코를 찡그리며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쯧쯧, 또 저 거지 계집이 나왔군. 재수 없게 시리. 모욕적인 말에 서연의 뺨이 순간 붉어졌지만 소녀는 이내 고개를 떨구고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런 멸시는 이미 익숙한 일상이었습니다. 허나 서연에게는 보통 사람들과 다른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 배가 아무리 굶주려도 자신보다 더 가여운 이를 보면 기꺼이 가진 것을 내어주는 따뜻한 마음을 지녔다는 것이었지요. 바로 그날 오후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등에 갓난아기를 업고 손에는 대여섯 살배기 사내아이를 이끈 한 할머니가 장터에 나타났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서연보다도 더욱 처참했습니다. 할머니의 치마는 갈기갈기 찢겨 있었고 아이의 퀭한 눈은 며칠은 굶은 듯 생기가 없었습니다. 할머니, 배고파요. 밥 줘요. 아이가 할머니의 치마를 붙잡고 울먹였습니다. 할머니는 금방이라도 눈물을 쏟을 듯한 얼굴로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을 뿐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서연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품속에서 소중히 간직해온 보리떡 한 덩이를 꺼내 아이 앞에 내밀었습니다. 아침에 한 행상이 던져준 그녀의 유일한 양식이었습니다. 얘야, 이걸 먹으렴. 많지는 않지만 잠시나마 허기는 면할 수 있을 게다. 아가씨. 이게 무슨... 아가씨도 굶고 계실 텐데 어찌? 괜찮습니다. 할머니. 저는 아직 젊으니 하루쯤은 굶어도 견딜 수 있습니다. 이 아이가 더 급해 보입니다. 서연의 말에 할머니는 눈물을 터뜨리며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이는 보리떡을 받아 들고는 서연에게 꾸벅 인사를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누나. 정말 고맙습니다. 아이의 맑은 눈과 마주친 순간 서연의 텅 빈 가슴에 따스한 온기가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비록 배는 굶주렸지만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로웠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뉘엿뉘엿 넘어갈 무렵 장터의 소란도 잦아들었습니다. 서연도 자리를 털고 일어서려는데 갑자기 세상이 빙글 도는 듯한 심한 현기증이 몰려왔습니다. 아침부터 빈속이었던 데다 유일한 양식마저 내주었으니 쇠약해진 몸이 버티지 못한 것이지요. 아! 서연이 휘청이며 쓰러지려는 순간 단단한 팔이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20살 남짓 되어 보이는 한 젊은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박진우. 이 마을에서 3리쯤 떨어진 산골에 사는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었습니다. 농사일로 다져진 다부진 체격에 선한 눈매를 가진 그는 어려서부터 성품이 온화하고 마음이 너그러워 마을 사람들의 칭찬이 자자한 청년이었습니다. 아가씨, 괜찮으시오. 안색이 백지장 같구려. 진우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서연은 화들짝 놀라며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다시 비틀거렸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저 조금 피곤할 뿐입니다. 서연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지만 진우는 그녀의 창백한 얼굴과 앙상한 팔을 보고는 금세 상황을 알아차렸습니다. 이 소녀가 오랫동안 굶주렸다는 것을 말이지요. 진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자신의 집안 형편도 넉넉지 않아 늙은 어머니와 겨우 끼니를 잇는 처지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가르침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진우야, 우리가 비록 가난해도 곤경에 처한 이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사람의 도리이니라 이 진우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아가씨, 잠깐만 기다리시오.
내가 따뜻한 국밥이라도 한 그릇 사다 주리다. 아, 아닙니다. 정말 괜찮습니다. 저 때문에 신경 쓰지 마십시오. 서연이 손사래를 쳤지만 진우는 이미 장터 한편의 작은 국밥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소박한 가게에선 구수한 된장 냄새가 김과 함께 피어오르고 있었지요. 영감님, 국밥 한 그릇만 말아 주시구려. 진우는 허리춤에서 엽전 몇 입을 꺼냈습니다. 국밥집 주인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며 뜨끈한 국밥을 투박한 나무 그릇에 담아주었습니다. 진우가 국밥을 들고 돌아오자 서연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자, 어서 받으시오. 귀한 것은 아니나 빈속을 채우기엔 충분할 것이오. 아가씨가 너무 야위어서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구려. 진우의 진심 어린 말에 서연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자신 같은 거지에게 이토록 따뜻한 온정을 베푸는 사람은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총각님도 힘드실 텐데 어찌 저 같은 이에게. 사람이 배고플 때 먹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가 아니겠소? 어서 드시오. 식기 전에. 진우가 쥐어준 그릇의 온기가 서연의 차가운 손으로 전해졌습니다.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총각님의 이 크나큰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서연은 깊이 절을 올리고는 조심스럽게 국밥을 한술 떴습니다. 오랜만에 맛보는 따뜻한 음식에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서연은 그것도 모른 채 허겁지겁 밥을 먹었습니다.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던 진우의 마음 한구석이 찡해졌습니다. 저리도 어여쁜 아이가 어찌하여 혼자 세파를 견뎌내고 있는 것일까? 국밥을 다 비운 서연은 그릇을 정중히 돌려주며 다시 한번 깊이 절을 했습니다. 언젠가 이 은혜를 반드시 갚겠습니다. 지금은 비록 일이 미천한 신세온. 그런 말 마시오. 사람을 돕는 데 이유가 필요한 것은 아니오. 부디 몸조심하시오. 진우는 손을 저으며 돌아섰지만 서연의 눈에는 굳은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각자의 잠자리에서 서로를 떠올렸습니다. 이 작은 만남이 훗날 거대한 운명의 실타래가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한편 진우가 사는 마을에는 최만석이라는 거부 지주가 있었습니다. 대대로 땅을 사들여 부를 쌓은 그는 마을 논밭의 절반 이상을 소유한 채 막강한 권세를 누리고 있었지요. 그의 집은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위세를 과시하는 듯한 소슬대문은 가난한 백성들에게 위압감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집의 크기와는 달리 바늘구멍만큼이나 좁았습니다. 욕심은 끝이 없어 가진 것이 많을수록 더 가지려 했고 특히 소작인들을 쥐어짜는 것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올해는 유독 가뭄이 심해 농사를 망쳤음에도 최만석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평년과 똑같은 소작료를 요구했습니다. 나으리, 제발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올해는 가뭄이 들어 수확이 영. 한 농부가 최만석의 사랑채 마루 아래에 엎드려 애원했습니다. 흉년이라고. 그건 내 놈들이 게을러서 그런 것이 아니더냐. 내 땅을 빌렸으면 약조한 소작료는 내야지. 내지 못하겠으면 당장 땅을 내놓고 꺼져라. 이런 비정한 일은 진우의 집에도 닥쳤습니다. 진우와 늙은 어머니가 피땀 흘려 일군 논 두마지기는 모두 최만석의 땅이었고 그들 역시 터무니없는 소작료 독촉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이 고을의 원님인 김타막은 청년과는 거리가 먼 탕관놀이였습니다. 그의 관심은 오직 백성의 고통이 아닌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는 데 있었지요. 그는 최만석으로부터 해마다 막대한 뇌물을 받고 그의 온갖 악행을 눈감아 주고 있었습니다. 법과 정의는 돈과 권력 앞에 무력했습니다. 어느 날 최만석의 탐욕스러운 눈이 진우네가 대대로 지켜온 작은 밭되기에 꽂혔습니다. 그는 진우에게 거짓 빚을 뒤집어 씌워 그 땅을 빼앗을 음흉한 계략을 꾸몄습니다. 며칠 후 최만석은 원님 김타막을 찾아가 은밀한 거래를 했습니다. 진우가 마을 사람들을 선동하여 관아에 반기를 들려 한다는 거짓 소문을 퍼뜨린 것이지요. 원님, 그 박진우라는 젊은 놈이 아주 불운한 싹입니다.
미리 그 싹을 잘라내지 않으면 큰 화가 될 것입니다. 반역의 싹이란? 알겠소. 내가 알아서 처리하리다. 그날 밤 포졸들이 횃불을 들고 진우의 집을 덮쳤습니다. 늙은 어머니와 저녁 식사를 하던 진우는 아무런 영문도 모른 채 관아로 끌려갔습니다. 아이고, 내 아들아. 진우야.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 관아의 동원으로 끌려간 진우는 원님 김탐학의 호통 앞에 무릎을 꿇어야 했습니다. 네 이놈. 네가 백성을 선동하여 나라의 반기를 들려 했다는 것을 내 이미 다 알고 있다. 어서 바른 대로 고하지 못할까? 원님, 억울합니다. 저는 결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아직도 내 죄를 뉘우치지 못하는구나. 여봐라, 저놈의 주리를 매우 쳐서 정신을 차리게 하라. 진우의 처절한 비명이 동원에 울려 퍼졌지만 원님은 부채질을 하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진우는 차가운 옥사에 갇혔습니다. 사흘 후 진우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다는 소문은 장터에까지 퍼졌습니다. 지나가던 장꾼들의 이야기를 들은 서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자신에게 국밥 한 그릇의 온정을 베풀었던 그 착한 청년이 지금 차가운 감옥에서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에 서연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어둠 속에서 결심했습니다. 그분이 내게 베풀어준 은혜를 이제 내가 갚을 때다. 비록 자신은 힘없는 거지 처녀에 불과했지만 은혜를 갚겠다는 그 마음 하나가 그녀에게 큰 용기를 주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서연은 장터와 마을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진우의 억울함을 알리고 최만석의 악행에 대한 증언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들 최만석과 원님의 권세가 두려워 입을 닫았지만 서연의 진심 어린 호소에 사람들의 마음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험한 산길을 걸어 진우의 집을 찾아간 서연은 슬픔에 잠겨있던 진우의 어머니를 만나 위로했습니다. 어머님, 걱정 마십시오. 제가 반드시 총각님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서연의 굳은 의지에 진우의 어머니는 희망의 빛을 보았습니다. 보름 후 다시 5일장이 서는 날 예서연은 가장 많은 사람이 모인 장터 한복판에 섰습니다. 여러분, 들어주십시오. 마음씨 착한 청년 박진우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혀 있습니다. 서연의 외침에 장터의 모든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그녀는 굶주린 자신에게 국밥을 사주었던 진우의 이야기를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습니다. 진짜 죄인은 백성의 고혈을 빠는 저 최만석과 그를 비호하는 원님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 그동안 침묵하던 곡식 장수송 영감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맞소? 저 처녀의 말이 다 맞소. 최만석이야말로 진짜 죄인이요. 그의 외침을 시작으로 본물 터지듯 사람들의 증언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렸던 백성들의 분노가 거대한 함성이 되어 장터를 뒤흔들었습니다. 이 소식은 바람을 타고 퍼져나갔고 마침내 한양의 조정에까지 알려졌습니다. 임금은 이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암행어사 이정희를 급파했습니다. 포목상으로 변장한 암행어사 이정희는 고을에 도착하여 민심을 살폈습니다. 그는 장터에서 서연을 만나 그녀의 용기와 의리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모든 증거를 수집한 암행어사는 마침내 관아에 나타났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요. 마패를 본 원님 김탐학은 얼굴이 사색이 되어 땅에 엎드렸습니다. 최만석 역시 곧바로 체포되어 관아로 압송되었습니다. 다음 날 옥에서 풀려난 진우는 관아 문 앞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서연과 마주했습니다. 서연 아가씨. 아가씨 덕분에 내가 목숨을 건졌소. 진우는 서연 앞에 무릎을 꿇고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아닙니다. 총각님. 저는 그저 총각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갚았을 뿐입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암행어사는 백성들 앞에서 서연의 의로운 행동을 크게 칭찬했습니다. 며칠 후 진우와 그의 어머니는
서연을 찾아와 가족이 되어달라고 청했습니다. 3년간 외롭게 떠돌던 서연은 마침내 따뜻한 가족을 얻게 되었습니다. 최만석과 김타막은 모든 재산을 몰수당하고 먼 곳으로 유배를 갔으며 마을에는 청렴한 세원님이 부임하여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세월이 흘러 은혜를 갚은 거지 처녀 서연의 이야기는 마을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국밥 한 그릇의 작은 온정이 얼마나 큰 기적을 만들 수 있는지를 오래도록 기억했습니다. 진정한 고귀함은 신분이나 재산이 아닌 은혜를 잊지 않고 의리를 지키는 아름다운 마음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때는 조선 중엽, 깊고 고요한 산골짜기에 자리한 작은 마을의 장터. 닷새마다 열리는 5일장이 서는 날이면 이 조용한 곳은 새벽부터 활기로 넘쳐났습니다. 곡식을 파는 상인의 외침과 비단을 파는 안악의 흥정소리가 뒤섞이고 갔다 온 채소를 든 농부들의 발걸음이 분주했지요. 하지만 그 떠들썩한 장터의 가장 후미진 구석, 낡은 초가집 처마 아래에는 그림자처럼 웅크린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서연, 올해로 막 16이 된 처녀였습니다. 3년 전 검은 죽음의 그림자처럼 마을을 덮친 역병은 서연의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따뜻했던 아버지의 손길도 자장가를 불러주시던 어머니의 목소리도 하룻밤 사이에 뜬구름처럼 사라졌지요. 소녀는 혈혈단신으로 세상에 내던져졌습니다. 해진 적삼은 여러 번 덧대 기운 자국이 흉터처럼 남았고 때의 전치마는 본래의 색을 잃은 지 오래였습니다. 발에는 집신조차 없어 낡은 헝겊으로 동여맨 발이 전부였습니다. 사흘에는 겨울바람이 불 때면 그 작은 발은 시리다 못해 갈라져 붉은 피가 배어나오곤 했습니다. 그럼에도 서연의 눈동자만큼은 깊은 산속 옹달샘처럼 맑고 투명했습니다. 비록 남루한 행색이었으나 그 마음만은 더럽혀지지 않은 고운 아이였습니다. 장이 서는 날이면 서연은 늘 그 자리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향해 작은 목소리로 구걸을 했습니다. 아주머니, 쌀 한 줌만 베풀어 주십시오. 비단옷을 차려입은 한 부인이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역겨운 것을 본 듯 코를 찡그리며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쯧쯧, 또 저 거지 계집이 나왔군. 재수 없게 시리. 모욕적인 말에 서연의 뺨이 순간 붉어졌지만 소녀는 이내 고개를 떨구고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런 멸시는 이미 익숙한 일상이었습니다. 허나 서연에게는 보통 사람들과 다른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 배가 아무리 굶주려도 자신보다 더 가여운 이를 보면 기꺼이 가진 것을 내어주는 따뜻한 마음을 지녔다는 것이었지요. 바로 그날 오후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등에 갓난아기를 업고 손에는 5살배기 사내아이를 이끈 한 할머니가 장터에 나타났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서연보다도 더욱 처참했습니다. 할머니의 치마는 갈기갈기 찢겨 있었고 아이의 퀭한 눈은 며칠은 굶은 듯 생기가 없었습니다. 할머니, 배고파요. 밥 줘요. 아이가 할머니의 치마를 붙잡고 울먹였습니다. 할머니는 금방이라도 눈물을 쏟을 듯한 얼굴로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을 뿐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서연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품속에서 소중히 간직해온 보리떡 한 덩이를 꺼내 아이 앞에 내밀었습니다. 아침에 한 행상이 던져준 그녀의 유일한 양식이었습니다. 얘야, 이걸 먹으렴. 많지는 않지만 잠시나마 허기는 면할 수 있을 게다. 아가씨. 이게 무슨... 아가씨도 굶고 계실 텐데 어찌? 괜찮습니다. 할머니. 저는 아직 젊으니 하루쯤은 굶어도 견딜 수 있습니다. 이 아이가 더 급해 보입니다. 서연의 말에 할머니는 눈물을 터뜨리며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이는 보리떡을 받아 들고는 서연에게 꾸벅 인사를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누나. 정말 고맙습니다. 아이의 맑은 눈과 마주친 순간 서연의 텅 빈 가슴에 따스한 온기가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비록 배는 굶주렸지만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로웠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뉘엿뉘엿 넘어갈 무렵
장터의 소란도 잦아들었습니다. 서연도 자리를 털고 일어서려는데 갑자기 세상이 빙글 도는 듯한 심한 현기증이 몰려왔습니다. 아침부터 빈속이었던 데다 유일한 양식마저 내주었으니 쇠약해진 몸이 버티지 못한 것이지요. 아! 서연이 휘청이며 쓰러지려는 순간 단단한 팔이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20살 남짓 되어 보이는 한 젊은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박진우. 이 마을에서 3리쯤 떨어진 산골에 사는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었습니다. 농사일로 다져진 다부진 체격에 선한 눈매를 가진 그는 어려서부터 성품이 온화하고 마음이 너그러워 마을 사람들의 칭찬이 자자한 청년이었습니다. 아가씨, 괜찮으시오. 안색이 백지장 같구려. 진우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서연은 화들짝 놀라며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다시 비틀거렸습니다. 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저 조금 피곤할 뿐입니다. 서연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지만 진우는 그녀의 창백한 얼굴과 앙상한 팔을 보고는 금세 상황을 알아차렸습니다. 이 소녀가 오랫동안 굶주렸다는 것을 말이지요. 진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자신의 집안 형편도 넉넉지 않아 늙은 어머니와 겨우 끼니를 잇는 처지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가르침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진우야, 우리가 비록 가난해도 곤경에 처한 이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사람의 도리이니라. 이 진우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아가씨, 잠깐만 기다리시오. 내가 따뜻한 국밥이라도 한 그릇 사다 주리다. 아, 아닙니다. 정말 괜찮습니다. 저 때문에 신경 쓰지 마십시오. 서연이 손사래를 쳤지만 진우는 이미 장터 한편의 작은 국밥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소박한 가게에선 구수한 된장 냄새가 김과 함께 피어오르고 있었지요. 영감님, 국밥 한 그릇만 말아 주시구려. 진우는 허리춤에서 엽전 몇 입을 꺼냈습니다. 국밥집 주인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며 뜨끈한 국밥을 투박한 나무 그릇에 담아주었습니다. 진우가 국밥을 들고 돌아오자 서연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자, 어서 받으시오. 귀한 것은 아니나 빈속을 채우기엔 충분할 것이오. 아가씨가 너무 야위어서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구려. 진우의 진심 어린 말에 서연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자신 같은 거지에게 이토록 따뜻한 온정을 베푸는 사람은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총각님도 힘드실 텐데 어찌 저 같은 이에게. 사람이 배고플 때 먹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가 아니겠소? 어서 드시오. 식기 전에. 진우가 쥐어준 그릇의 온기가 서연의 차가운 손으로 전해졌습니다.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총각님의 이 크나큰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서연은 깊이 절을 올리고는 조심스럽게 국밥을 한술 떴습니다. 오랜만에 맛보는 따뜻한 음식에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서연은 그것도 모른 채 허겁지겁 밥을 먹었습니다.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던 진우의 마음 한구석이 찡해졌습니다. 저리도 어여쁜 아이가 어찌하여 혼자 세 팔을 견뎌내고 있는 것일까? 국밥을 다 비운 서연은 그릇을 정중히 돌려주며 다시 한번 깊이 절을 했습니다. 언젠가 이 은혜를 반드시 갚겠습니다. 지금은 비록 일이 미천한 신세온. 그런 말 마시오. 사람을 돕는 데 이유가 필요한 것은 아니오. 부디 몸조심하시오. 진우는 손을 저으며 돌아섰지만 서연의 눈에는 굳은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각자의 잠자리에서 서로를 떠올렸습니다. 이 작은 만남이 훗날 거대한 운명의 실타래가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한편 진우가 사는 마을에는 최만석이라는 거부 지주가 있었습니다. 대대로 땅을 사들여 부를 쌓은 그는 마을 논밭의 절반 이상을 소유한 채 막강한 권세를 누리고 있었지요. 그의 집은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위세를 과시하는 듯한 소슬대문은 가난한 백성들에게 위압감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집의 크기와는 달리
바늘구멍만큼이나 좁았습니다. 욕심은 끝이 없어 가진 것이 많을수록 더 가지려 했고, 특히 소작이